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급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이제 일제강점기 마지막 파트입니다. 근대사 시즌2가 일제강점기라고 했죠. 그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민족문화 수호운동이에요. 문화 파트인데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나름의 문화적인 그런 트렌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연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가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일제강점기라는 특성이다 보니까 뭐하고 엮이냐면은 독립운동 그리고 일제의 통치 정책하고 엮입니다. 자, 과연 일제강점기에는 어떤 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대학교에 가면은 역사과 만약에 가시잖아요. 역사과에 가시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은 뭐 선사시대부터 그렇게 배울 것 같죠? 그건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대학교에서 뭐부터 배우냐면은 역사란 무엇인가부터 배워요. 요것만 한 반년을 배울 겁니다. 아주 그냥 지겹게 배우실 텐데, 애석하게도 고등학교에서는 역사란 무엇인가 거의 다루지 않고 넘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은 기억나는 말이 그 말밖에 없을 거예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 이게 이제 영국의 에드워드 카라는 역사학자가 한 말인데, 사실 지금 우리는 그거를 하나의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고 있지만 일제강점기에는요,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거 하나로 좀 통일돼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상당히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근본적으로 어떤 걸 물어봤냐면은 역사가란 무엇인가, 이거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일제강점기다. 이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를 살고 있을 때 과연 이 시대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야 될 우리 지식인들, 그 지식인들이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나아가 역사가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대답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바로 요 시기였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실증사학의 경우에는 아니 난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나는 원래 사실이 뭐인지 그것만 알고 싶다. 뭐 일제시대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학자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무슨 소리냐. 학자는 지식인 아니냐. 지식이면 지식인답게 일제강점기라는 이 시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공부하는 게 정말로 그게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을 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역사는 보편타당한 법칙에 의해서 흘러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 원래 조선인은 일본과 하나였어. 그러니까 너네 조선이 자꾸 독립 주장하지 마. 그냥 일본과 하나가 되는 거 편해. 요런 거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했던, 그리고 각자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 시기가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과연 일제강점기 때 어떤 사상과 의견들이 충돌을 일으키고 대립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어학회 사건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갔었죠. 국어하고 관련된 것인데 조선어 연구회라는 것이 확대 개편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조선어학회입니다. 참고로 이 조선어 연구회가 만든 게 있어요. 만든 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각야날이라는 거예요. 각야날. 뭔가 좀 발음이 좀 특이하죠. 그죠? 각야날이 뭘까? 이게 바로 한글의 날입니다. 한글의 날 언제예요? 옛날에는 그냥 저 어릴 적에 한글의 날 쉬었어요. 사실 국경일이었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가 마지막 국경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국경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한글의 날은 그냥 기념만 하고 국경일에선 제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또 한글의 날이 국경일로 지정이 되면서 쉬기 시작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그나마 요즘에 또 한글의 날 사람들이 기억은 해요. 10월 9일인 거. 그 한글의 날이 바로 이때 만들어져요. 우리가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지정해보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각야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조선어학회 본격적인 활동을 놓고 보면은 일단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을 정리했던 사람이 이미 일제강점기 이전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주시경 선생님이 그랬죠. 그죠? 뭐 박은식 선생도 여기에 관련이 좀 있지만 주시경 선생이 이미 문법을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맞춤법을 좀 제대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이걸 정리해서 집대성한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말 큰 사전이었어요. 국어 사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국어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시도라고 돼 있어요. 왜 시도라고 나왔냐? 일제가 이거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안 있죠? 자, 그러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요. 일제의 방해로. 오히려 이거 시도하려고 했다가 일제한테 미운털이 제대로 박힙니다. 그러면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 조선어 학회는 일제에서 강제로 해산이 되고 우리말 큰 사전은 편찬하려고 시도만 했지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단 요때 준비했던 원고가 다행히도 남아 있어가지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한글 학회에서 이거를 국어 사전으로 편찬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값진 노력이었던 셈이죠. 자, 국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쪽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특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와 관련된 요 내용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요. 당시 이제 한국사를 놓고 봤을 때 크게 4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식민사학, 민족사학,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 그리고 실증사학 4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험은 어디 좀 포인트를 맞춰서 나오냐면은 민족사학 쪽이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나와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스타트할 때 얘기했었죠. 시대가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여기에 저항을 했는가. 요게 중심 줄기가 되다 보니까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 비중이 큽니다. 자, 먼저 식민사. 일제가 조선인들을 통치할 때 나름의 이제 사상 기조가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들한테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너네 조선인들이 우리 일본인들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납득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건 한계가 있고 아예 머릿속으로 세뇌를 시키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식민사학이었습니다. 자, 식민사학은요, 목적은 한국사의 주체성을 말살하고 한국사를 일본사에 종속시키는 겁니다. 관련 기구는 중초원에서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요 단체에서도 진행을 했고 청구학회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주요 핵심 이론이 이거예요. 타일성론. 조선인들은 자고로 맞아야 말을 듣는다. 그 팽이근성 있죠, 그죠? 근데 세상 천지 맞아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일본인들은 안 그럴 것 같아? 하여튼 이 타일성론 가지고서 일단 얘기를 해요. 너네 봐라, 조선인들은 꼭 뭔가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애들이다.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례가 없지 않냐. 그 다음에 정체성론. 너네 조선인들은 발전이 없어. 우리 일제가 너네한테 근대 문물을 전수해주기 전까지는 진짜 발전 없는 애들이었다니까. 그리고 당파성론. 너네 조선인들은 허구한 날 맨날 니들끼리 싸우지 않냐. 그러니까 니들이 뭘 하겠어. 니들은 이렇게 덜 떨어진 애들이야.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을 축복으로 여겨야지. 우리 일본인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우리 덕에 너네가 근대 문물도 접하게 되고 예전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됐다니까 우리가 그 증거를 보여줄까 하면서 이런 거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귀결이 되는 거냐면은 예전에 설명했어요. 내선일체론. 즉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러니까 너네 독립하자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한테 식민지로 있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이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우리 일본의 2등 국민으로 인류 국민은 못 되고 2등 국민으로 그냥 남아서 살아라. 요게 식민사학의 기본 핵심 이론입니다. 그럼 이거를 논파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등장했냐면은 민족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3가지가 나왔어요. 자, 먼저 민족사학. 그 의미는 우리 민족의 기원을 밝히고 우리 민족 문화의 우수성과 주체적 발전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일제의 식민사학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대표적인 학자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죠? 일단 박은식 선생 주구장창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 일제의 비판과 민족의 국혼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혼을 강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술서가 뭐냐면은 한국 통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통이에요. 통. 무슨 통이냐면은 통하다 할 때 그 통이 아니라 아플 통자예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다. 어떤 역사입니까? 일제 식민지로 빨려 들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가? 그걸 재조명한 역사가 바로 한국 통사고요. 이거는 표현이 상당히 세요.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예요. 여기서 이 지자는 뭐 이제 갈지자니까 실제로는 이제 혈사라고 하는 거죠. 혈사. 피해 역사. 한국 독립운동의 피해 역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빨려 들어가는 과정을 이 한국 통사에서 다뤄주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인가를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다루는 겁니다. 이런 민족사학을 통해서 일제 식민사학을 논파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저술서를 편찬했던 분이 바로 박은식 선생이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 신채호 선생 나왔어요. 신채호 선생은 진짜 자주 나온다. 박은식 선생도 자주 나오지만 신채호 선생 진짜 참 자주 나옵니다. 근데 구한 말부터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독사신론 거기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 창조파 그걸로도 나왔고, 의열단에서 조선혁명선언 그걸로도 나왔고, 이번에 또 여기서 또 나왔어요. 민족사학으로.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뭘로 봤냐면은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봤어요. 아는 나고 비아는 내가 아닌 존재예요. 즉 나와 내가 아닌 존재의 투쟁이 바로 역사의 흐름이다. 역사란 것을 기본적으로 투쟁으로 본 겁니다. 끝없는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냐면은 상무정신, 굳건하고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그 전통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런 상무정신을 가졌던 때가 있었다. 그때가 언제였다? 바로 난가사상이다. 이 난가사상이 뭐냐면은 화랑정신이에요. 옛날에 가졌던 우리 그 강인한 기풍, 그 정신을 우리가 되찾아야지만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자, 그러면서 난가사상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저술서가 뭐가 있었냐면은 조선사 연구초 그리고 조선상고사가 있었어요. 참고로 신채호 선생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도 비판한 논고가 있었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정인보 선생이죠. 특히 이 세 분이 민족사학에서는 많이 거론이 됐는데, 양명학, 와 진짜 오랜만에 나온다. 조선시대의 그 양명학이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정인보 선생이 이 양명학을 바탕으로 뭐를 강조하냐면은 헷갈리지 마십시오. 박은식 선생이 국혼이고 정인보 선생은 얼입니다. 이걸 강조를 하면서 조선사 연구라는 저술서를 남겼습니다. 자, 신채호 선생이 조선사 연구 초고, 정인보 선생은 조선사 연구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안재홍 선생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를 했던 분인데, 조선학을 연구하고 특히 고적답사를 통해서 좀 뭔가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를 강조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일평 선생 같은 경우는 조선심, 조선인들의 마음을 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저술서는 조선사화라는 것이 있었다. 자, 민족사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었는가를 밝혀내므로 인해서 일제의 식민사학을 논파하는 데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사학을 따랐어요. 그런데 요거하고는 좀 견해가 다른 그런 사학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사회경제사학.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것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사회하고 경제 파트만 연구한 역사인가라고 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건 유물사관입니다. 유물사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있을유, 그 다음에 물질물, 오직 물질에만 있다 라는 뜻인데,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갖다 처음 만든 사람 있죠. 마르크스. 그 마르크스가 만든 사관이 바로 유물사관이에요. 마르크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 세상이 오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은, 처음에는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에서 주로 노예를 중심으로 사회가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업국가가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업국가를 기반으로 자본가들이 성장을 하면서 자본주의 시대가 와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대가 극에 달하면은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더라. 여기에 불만을 품은 프롤레타리아, 즉 없는 사람이죠. 그죠? 이 없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어떤 세상을 만든다. 공산주의 세상을 만든다. 이게 마르크스가 제시한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어느 국가든지 간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더라? 공산주의로 꼴이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설을 세워놨어요. 그게 바로 유물사관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다 이렇게 간다. 자, 사람을 봐라. 처음에 유년기 지나서 사춘기, 사춘기 지나서 청년기, 청년기 지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어 죽고, 요 순서 밟지 않냐. 국가도 마찬가지다. 농업, 공업,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요 순서로 갈 것이다. 요게 바로 유물사관이에요. 그러면서 세계사의 보편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더라. 어느 나라도 이렇게 흘러간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요 백남훈 선생이
사회경제사학을 따랐는데 조선사회경제사 그리고 조선봉건사회경제사를 저술했습니다. 하여튼 사회경제사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 마르크스 주장했던 유물사관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논리예요. 일본인들이 정체성론 이야기했는데 특히 정체성론에 초점을 맞췄어요. 아니다. 우리도 이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공업사회에서 자본주의로, 그리고 여기서 공산주의 사회로 알아서 발전했을 것이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발전했을 것인데 오히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를 하면서 우리는 후퇴해버렸다. 라는 논리로 이 식민사학을 공격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증사학이에요. 실증사학은 뭔가 실증내다 그 실증사학이 아니라 실증사학은 독일의 랑케의 역사연구법을 토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증사학은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하고는 조금 관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고는 관련 없고 이런 겁니다. 독립운동이나 뭐 이런 민족 감정이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 역사적 사실이 진짜로 그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자. 검증을 해보자. 검증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게 실증사학입니다. 그러면서 이 실증사학이요. 어떤 면에서는 식민사학을 논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이 실증사학자였던 이병도 선생, 손진태 선생은요. 사실은 친일파였어요. 친일파긴 한데 어떤 매국적 행위를 했냐라고 하면은 딱히 집어서 말할 건 없습니다. 그냥 일본인들하고 친하게 지냈어. 그리고 특히 이병도 선생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학자입니다. 그냥 공부하는 게 좋았고 나는 뭐 독립운동 그런 게 관심이 없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본인들한테 친하게 지냈을 뿐이다. 요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뭐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처럼 뭐 국권을 갖다 팔아 넘긴다든지 그렇게 크게 한 친일파들은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민족사학자들은 이 실증사학자들은 상당히 비난했어요. 니들이 식민사학자처럼 역사를 왜곡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식인이면은 학자면은 이렇게 침묵하고 구석에서 공부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지식이면 지식인답게 시대의 문제에 고민을 갖고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판을 또 많이 받았어요. 반대로 실증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세상천지 모든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 하겠다고 투쟁을 하면은 진짜 학문 연구는 누가 하라는 거냐. 누군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냥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학문 연구하겠다 하면서 진단학계라는 것이 조직이 되죠. 참고로 이 실증사학에서 어떤 걸 이제 논파를 하냐면 이런 걸 논파를 해요. 일본인들이 식민사학을 연구하면서 만들 때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너네 한국인들, 조선인들의 옛날 신화를 보니까 단군 신화에서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서 사람이 됐네? 이거 뭐야, 이거? 그럼 니들은 조상이 곰이라는 거잖아. 이런 미련 곰탱이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비하를 많이 하는데, 실증사학에서는 이렇게 맞대응을 해요. 아니다.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오랜만에 나온다. 이 말도 참, 토테미즘적인 신앙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곰을 섬기는 부족과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진 문물을 갖고 있는 환웅의 부족이 있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할까 하다가 그 경쟁에서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선택이 된 거고 그 사이에서 나온 것이 단군한 겁니다. 이 해석법을 놓은 것도 바로 이 실증사학이었어요. 그래서 실증사학이 그런 점에서 식민사학을 논파하는 데 상당히 기여는 했지만 요게 이제 독립운동하고 연결이 되냐고 하면은 그건 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국사 연구에 크게 4가지 갈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민족사학의 경우 박은식, 신치호, 정인보 이 3분의 역사학자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활동이에요. 1910년대의 대표적인 근대소설은 이광수가 썼던 소설 무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광수가 친일파는 아니었어요. 아직은 이제 독립운동 계열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1920년대 초반에 가면은 동인지 문학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문학 작품이죠. 그죠? 뭐 창조, 백조 이런 것들을 발간을 했고 진짜 이거 유명한 거죠. 그죠? 국어 시간에 참 많이 나왔던 거.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범어노는가 요게 1920년대 초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1920년대 일제 식민지 통치기 뭐였냐면은 문화 통치였어요. 우리가 좀 부드럽게 통치를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1920년대에 독립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학생운동, 사회운동도 많이 일어나지만 이런 문학예술 활동도 20년대에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자, 그래서 20년대 중반에 가면은 러시아 혁명의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굉장히 만연해졌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서 사회주의 문학도 등장을 하는데 역시
계급 문학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프롤레타리아들이 저 부르주아들의 탄압과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문학이 등장하게 되고요. 카프라고 하죠. 리얼리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조를 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뭐 독립운동도 그렇지만 이 문학에서도 똑같아요. 좌파가 있으면 또 뭐가 있냐면은 우파가 있어요. 여기서 또 대표적으로 우파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국민문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끼는 겁니다. 쟤들 뭐야. 지금 가만 보니까 뭐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자, 때려잡자 이런 얘기하는데 저 위험한 애들이네. 야, 저런 건 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국민문학이 만들어지는데, 최남선, 이광수, 이제 슬슬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냐면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 계열에서 친일파로 변절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국민문학을 주도를 하면서 이 사회주의 문학에 대항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저항문학가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습니까? 김소월, 진달래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그 다음에 한용운 선생. 한용운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의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역시 대표적인 저항 문학가로 손꼽히는 분이시죠. 자, 그러다 30년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극명하게 갈라져요. 일제의 탄압이 굉장히 극심해지면서 저항 문학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거세집니다. 대표적으로 시문의 상로수, 그리고 이육사의 광야, 윤동지의 별 해는 밤, 이런 것들이 193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저항 문학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30년대라고 쓰기는 했는데 아시죠? 30년대가 정확하게는 30년부터 해방 때까지를 지칭하는 거. 정확하게는 30, 40년대를 포괄하는 거예요. 민족 말살 통치 그 시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윤동지의 별에는 밤 같은 경우는 41년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근데 그냥 뭐 30년대, 40년대를 나눠서 보진 않고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는 묶어가지고 민족 말살 통치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쓰기는 30년대로 썼지만 이게 40년대까지 포괄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친일문학. 이제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친일문학을 이제 쓰는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최남선. 최남선 얘기를 하면은 그 애국개몽 운동 때 그때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3.1 운동 당시에 독립선언문을 썼던 사람이 또 최남선이었어요. 물론 본인이 3.1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나름 또 거기에 협조적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맘때쯤 가면 확실하게 친일파로 돌아섭니다.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서정주. 서정주 같은 경우도 아주 유명해요. 이 사람. 서정주가 쓴 것 중에서 오장 맞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인들이 가미가제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나중에 일본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좀 약간 정신이 획가닥 해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요. 가미가제 많이 들어봤죠, 그죠?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가득 싣고 조정주타를 태워가지고 이륙을 시켜요. 근데 기름을 뭐만 주냐면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 양의 기름만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가지고 돌아오지 말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폭탄 싣고 가가지고 박으란 얘기죠. 그래서 이 조종사들이 이륙해가지고 미군 군함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교전을 벌이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폭탄 싣고서 가서 꽝 박는 거예요. 요게 가미가제예요. 이 가미가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서정주가 쓴 오장 맞소라는 그 시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명문이라고 그러죠.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그래요. 이 사람은 악질적인 친일파였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매국행위를 한 건데 세계의 그 문학사적으로 봤을 때 진짜 전 세계가 인정했던 최고의 전쟁 독점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능 하나는 진짜 타고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뭐 노천명 그리고 이광수. 이광수는 뭐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일제 침략 전쟁에 찬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이제 순수문학도 나와요. 이제 모르겠다. 그냥 나는 진짜 모르겠다. 식민지든 뭐든 이제 난 더 이상 이제 모르겠다. 지겹다 이제 이런 거. 그러면서 식민지의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순수하게 문학 작품으로서 그 가치만 추구하는 순수 문학도 등장을 하고요. 나중에 또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초현실주의. 국어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이상이라는 시인이 쓴 날개. 그래서 이런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작품들도 이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만큼 시대가 굉장히 격했고 또 많이 암울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극단적인 그런 작품들도 많이 등장했던 시기가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기였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활동이에요.
이제 홍남파의 봉선화, 그 다음에 현재명의 고향생각, 그리고 안익태의 코리아 환상곡이 있는데 이 코리아 환상곡이 뭐냐면은 바로 애국가죠. 그죠? 우리가 부르는 그 애국가를 안익태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논란이 좀 있어요. 이게 만주국에서 불려졌던 노래이기 때문에 저거 친일 관련 있는 거 아니냐, 하여튼 논란이 좀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코리아 환상곡을 안익태가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극은 1910년대는 신파극이 유행합니다. 신파극은 주로 이제 로맨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가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문화 통치 시기가 오면서 문학 예술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토월회라고 불리는 전문 극단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극예술 연구회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유치진의 토막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대에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온귀의 아리랑. 지금도 이거는 진짜 회자되는 굉장히 명작이죠. 이 아리랑의 내용을 보면은 주인공이 광인이에요. 광인이 뭐냐면 요거 그죠?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신이 나간 광인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정신이 돌아옵니다. 정신줄을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제시대의 그 비참한 현실을 옛날에 광인 시절엔 잘 몰랐는데 정신이 돌아오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더 혼란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묘사한 것이 바로 나온귀의 아리랑입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뭐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겁니까? 일제의 시민 통치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죠. 이거 일본인들이 좋아하겠어요, 그죠? 당연히 일본인들이 40년대에 조선 영화령으로 탄압을 했다. 하여튼 무슨 영이라고 나오는 그 법령이 있으면은 일제시대는 열의 아홉은 다 뭐다, 탄압하려고 만든 거다. 자, 그 다음에 미술에서는 안중식이 한국식 전통 회화 회화를 계승해서 발전했고요. 나혜석은 서양화를 좀 이제 중점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중섭이죠. 이중섭이 황소. 우리 민족에 있어서 소는 상당히 좀 인연이 있는 그런 동물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농업 중심 국가였고, 아무래도 농사꾼들한테 있어서 소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소를 셀 때 가축 세듯이 그렇게 세질 않았고, 마치 식구처럼 되어 어요. 사꾸라고 불렀어요. 그걸 갖다가. 자, 그래서 이 소라는 한국인의 정서에서 표현하는 그 소라는 거를 굉장히 독특한 필체로 표현했던 그 그림이 이중섭의 황소 그림이고요. 자, 문화재는 전영필이 일제가 약탈해간 문화재를 수집하고 보존했는데 그게 바로 간송미술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참고로 이 약탈해간 문화재에 반환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인 베델,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약탈 기사를 보도함으로 인해서 일제가 결국 울미야 교잡기로 반환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다? 지금 경복궁. 원래 거기 앞에서 놔뒀다가 우리가 중앙국립박물관으로 옮겼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체육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마라톤에서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이라는 것이 올림픽에서는 꽃 중에 꽃으로 불려요. 그래서 이 마라톤이 가장 마지막 순서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 메달을 누가 땄냐면 바로 송기정 선수가 땄습니다. 동양인 송기정 선수, 한국인 송기정 선수가 이 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씁쓸한 건 그거죠. 아마 송기정 선수도 그게 굉장히 씁쓸했을 거예요. 분명 나는 조선인인데 단상에 올라가서 메달을 받을 때 일본의 애국가가 틀어지고 자기 가슴에 뭐가 달려있는 겁니까? 일장기가 달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사진을 찍어놓은 사진을 가지고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일장기를 지웠어요. 그랬다가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폐간이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송기정 선수의 그 여한이 뭐냐면은 진짜 우리 한국에서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소원이 성취됐습니다. 언제 성취됐냐면은 저 어릴 적에 저 이것도 기억을 해요. 어릴 적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그때 엄청났어요. 그게 송기정 선수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 그 전 국민들의 감동이라는 엄청났습니다. 그 이후에 또 올림픽 마라톤에서 활약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이봉주 선수. 근데 이봉주 선수는 안타깝게도 금메달은 따지 못했어요. 은메달로 그치긴 했지만 은메달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것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송기정 선수의 여한이 조금이나마 좀 풀렸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활동입니다. 유교. 유교는 역시 박은식이죠. 그죠? 박은식을 중심으로 실천적인 새로운 유교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근대 파트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했던 그 얘기 그대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불교는 뭐니 해도 한용운입니다. 유교는 박은식, 불교는 한용운. 거의 공식이 돼버렸어요. 자, 한용운을 중심으로 민족 불교의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일제가 1911년에 사찰령이라는 걸 내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총독부가 사찰을 관리하고 통제하겠다. 그러면서 불교계를 탄압을 하는데 한용운 선생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가 바로 이 사찰령이 나름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1930년대 이후에 신사참배 거부운동, 그러니까 일본이 이때 신사참배 이런 거 강요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거부운동을 1930년대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의 경우에는 교화사업, 교육과 사회사업, 그리고 의민단을 조직했다. 이 의민단이 청산리 전투에 참전을 하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천도교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개벽, 어린이 이런 잡지들을 간행을 했다. 최남선의 그 소년과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원불교는 박중빈 중요합니다. 박중빈이 창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불교를 만들자 해서 원불교를 만들었는데 이 원불교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새생활 운동입니다. 미신을 타파하고 저축하고 남녀평등, 허례허식을 폐지하자 이러면서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었다. 그 다음에 대종교는 단군신앙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라고 그랬죠. 자, 만주에서 중강단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굽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서일, 중강단을 조직했고 북로 군정서로 개편되면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제강점기 종교 활동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어 연구에는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했다. 그러나 실패했고요. 이게 나중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국어 사전을 편찬하는 그 원고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조선어 연구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식민사학을 주도한 곳은 중추원, 특히 조선사 편수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청구학회이다. 식민사학은 정체성론, 니들은 발전이 없어. 당파성론, 니들은 맨날 서. 타일성론, 자고로 조생직은 맞아야지 말아야 된다. 그쵸? 요거를 주장했고요. 박은식은 여기에 저항해서 민족사학을 연구를 하면서 민족의 국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걸 저술했고요. 신치호는 역사를 아와 비와의 투쟁, 나와 내가 아닌 존재의 투쟁으로 봤어요. 그렇게 인식했고 강인한 상무정신인 난가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저술서로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인보 선생은 양명을 바탕으로 민족의 어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예요. 연구초는 신채호 선생, 조선사 연구는 정인보 선생. 헷갈리지 마시고 안지홍은 고적답사를, 문일평은 조선심을 주장했다. 사회경제사학은 마르크스 유물론에 입각해 역사를 연구했고요. 백남훈의 저술서는 대표적으로 백남훈 선생이 있다고 했어요. 조선사회경제사 그리고 조선봉건사회경제사. 하여간 사회경제사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마르크스 유물론과 관련이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실증사학은 랑케의 역사 연구 방법을 토대로 진단학계를 조직했고 이 진단학계에서 진단학보를 발행을 했었다. 기억해 주시고 1910년대 대표적인 근대소설은 이광수의 무정, 그리고 20년대 대표적인 작품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20년대 중반에는 사회주의의 계급문학과 그리고 여기에 대항했던 국민문학이 대립을 했었다. 김소월, 한용운, 심은, 이육사, 윤동지 등은 대표적인 저항 문학가인데 이렇게 좀 잘리죠. 그죠? 주로 20년대 후반에 활동하셨던 분들, 그리고 30년대에서 40년대에 걸쳐서 활동하셨던 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익태는 코리아 환상곡을 작곡했는데 코리아 환상곡은 현재 애국가고요. 나온규는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송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폐간되었고요. 천도교는 개벽,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했고 원불교는 박중빈이 창시하여 새생활 운동을 전개했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전형필의 간송미술관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력 향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단체의 업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오늘 소개할 단체는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체된 단체입니다.
그럼 뭐 조선어학회겠네, 이거, 그죠? 자, 조선어학회와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1번. 일제가 약탈해간 문화재를 수집하고 보존했다. 이거 누굽니까? 전형필의 간송미술관이죠, 그죠? 2번. 문법을 정리한 국어문법. 옛날에 설명했네요. 누구예요? 이거는 주시경이죠? 3번. 고전을 정리하여 간행한 단체이다. 이것도 예전에 설명했어요. 조선 광문회와 관련이 있어요. 4번. 이거네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하였다. 시도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공한 게 아니라 시도했다가 일제 탄압으로 실패했고 그 원고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국어사전을 편찬됐다고 했습니다. 5번.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폐간되었다. 이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따라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내용의 역사서를 저술한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이라도 오로지 남을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뭔가 뉘앙스가 민족사학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죠. 그죠? 뭔가 정신, 혼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한국통사. 누굽니까? 박은식이죠. 그죠? 자, 박은식의 한국통사입니다. 이 역사서를 저술한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 골라볼게요. 올바른 거. 1번 새생활운동을 전개했다. 누굽니까? 이거는 원불교를 창시했던 박충빈에 대한 설명이죠. 아니고 2번 실천적인 유교정신. 제가 유교의 아이콘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게 박은식이죠. 답은 나왔네요. 2번 개벽 어린이 등 잡지를 간행했다. 이거는 천도교 소년회고 4번 마르크스 유물론을 바탕으로 역사를 연구했다. 이거는 백남훈 선생이죠. 5번 랑케의 역사 연구 방법을 토대로 진단학회를 조직했다. 요거는 실증사학과 관련이 돼 있고 뭐 이병도, 손진태 이런 학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내용의 사건이 전개되어 있던 시대의 분위기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성이다. 그러한 고로 아등은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며 아등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는 것은 본사의 주지이다. 보니까 조선 형평사가 나왔어요. 조선 형평사는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백정들이 신분 차별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진주에 설립했죠. 그게 바로 형평운동이었습니다. 그럼 형평운동이 언제 일어났어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20년대의 사회운동, 그 다음에 독립운동, 그리고 문학과 예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그랬죠. 자, 이 형평운동은 192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1920년대라는 시대를 파악했으니까 그 시대의 분위기하고 맞춰서 맞는 것을 고르셔야겠죠. 1번 경운궁에 처음 가설된 전등을 바라보는 궁인. 자, 경운궁에 전등이 처음 가설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좀 한지 좀 됐네, 그죠? 여기에 바로 대한제국이 처음 이제 수립됐을 때, 바로 그 무렵이었죠. 미국에 의해서 에디슨사하고 썸씽을 해서 동양에선 최초로 전등이 가설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대한제국기니까 아니고, 2번 원각사에서 은세계를 관람하고 나오는 젊은 처녀, 젊은 남녀. 원각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입니다.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1900년대 초반, 즉 애국 개몽기죠. 요거 아니고 3번 영화 아리랑을 촬영하는 영화배우. 자, 아리랑 나왔습니다. 나온 뒤에 아리랑 언제입니까? 1926년, 20년대 일이죠. 답이 나왔네요. 바로 요거예요. 4번 별해는 밤을 지피하는 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은 1930, 40년대에 활동했던 분이니까 요거 아니고 5번 신사참배 요구를 거부하는 개신교인. 자, 신사참배 요구도 언제 받았습니까? 요것도 3, 40년대 받았기 때문에 역시 요거하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3번에서 1920년대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2강 민족문화 소운동을 전부 끝마치고요. 최종적으로 일제강점기도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웠던 이 긴긴 세월이 끝났습니다. 36년의 통치를 끝내고 드디어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원래는 이게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사실 이때도 좀 통용이 됐을 법한 말이에요.
이때 당시 조선인들한테는요, 일제 식민지가 어떻게 보면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법도 했어요. 일제는 계속 잘 나갔어요. 막판에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망했으니까 망정이지, 그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진짜 장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제는 나날이 더 강해지고 계속 국군이 뻗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새벽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새벽이 순수한 우리의 노력으로만 찾아왔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의 노력하고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여기서 역사의 굴곡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인생을 다 바쳐서 노력을 했는지,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는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 노력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못지않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또 외세에 의해서 이게 또 달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함으로써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걸 가장 아쉬워했다고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고 난 다음에 일본이 항복을 했으면 좀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그거 하기 전에 항복을 하는 바람에 남북 분단이라는 그런 비극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암흑이 끝나고 새벽이 찾아올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했고 신생 국가로 독립을 할 단계에 돌입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민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밝은 광명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제2의 암흑기가 찾아올 거예요. 앞날은 잘 모르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린 지나간 역사를 알고 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 해방 이후에 우리가 하나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노력들이 어떻게 좌절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